저는 병원 입구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먼저 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피와 배설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냄새였죠. 군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녹슨 철제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시트는 누런 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마다 신음하는 병사들이 누워 있었죠. 어떤 병사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군의관 병사가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도 피로 범벅이었고 바닥엔 핏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북한에서 9년간 상사로 복무해 왔습니다. 처음엔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두 끼, 그마저도 옥수수 죽이 전부였습니다. 훈련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죠. 영양실조에 과로가 겹치면서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위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속쓰림 정도였습니다. 참을만 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했습니다. 핏덩이가 섞여 나왔습니다. 복통은 너무 심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부대 군의관은 진통제 한 알만 던져줬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는 없었습니다. 위장 천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군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는 20개쯤 됐는데 환자는 3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운 병사들도 있었죠. 링거는 녹슨 스탠드에 매달려 있었고 약병엔 라벨조차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간호병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눕히면서 말했습니다. 검사는 내일 한다고. 약도 부족하다고. 일단 링거부터 맞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링거가 무엇인지. 옆 침대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살아나가기 힘들어.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엔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말한 인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창고였습니다. 밤 10시쯤 간호병사가 링거를 들고 왔습니다. 투명한 약병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용한 듯한 유리병이었고 안에 든 액체는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라벨은 손글씨로 대충 휘갈겨 쓴 것뿐이었죠.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간호병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링거야. 영양제랑 항생제 섞은 거. 영양제와 항생제를 섞었다고요? 저는 약학 지식이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명령 불복종은 곧 처벌이었으니까요.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처음 5분은 괜찮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먼저 팔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늘 꽂힌 부위부터 불덩이를 집어넣은 것처럼 열이 올랐습니다. 곧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열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통제가 안 됐습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았지만 경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병, 간호병.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다들 자기 고통에 빠져 있었죠. 옆 침대를 봤습니다. 22살쯤 돼 보이는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죠. 그 병사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선 거품이 나왔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통제가 안 됐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병사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부작용이네. 링거 빼. 링거를 빼자 천천히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식은땀이 옷을 다 적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호병사 2명이 들것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옆 침대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저 링거는 자체 제조야.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약품 부족하니까 군의관들이 남은 약물 아무거나 섞어서 만드는 거야.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부작용이 심한 거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체 제조린 거라니요. 성분도 모르는 약물을 환자 몸에 주입한다는 겁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밤사이 3명이 더 죽었습니다. 모두 링거 부작용이었습니다. 시체는 천으로 대충 덮어 복도에 방치됐습니다. 치울 인력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인민보건체계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최신 병원을 지었다는 선전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이곳엔 약도 장비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생체 실험소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실험 대상이 될 차례였습니다. 이번 3일째 저는 처음으로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엔 김정은의 현지지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의료 현대화를 이뤘다는 선전문구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밑으로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방이었습니다. 구석엔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는데 전원선이 아예 뽑혀 있었습니다. 기계 위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혈액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군의관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비 고장 났어. 검사 못해.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촉진으로 해. 배 눌러보고 아픈 정도로 판단하는 거지. 21세기에 촉진으로 진단을 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북한 군 병원의 현실이었습니다. 복부를 눌렀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비명을 참느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군의관 병사는 무심하게 기록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위궤양 의심. 항생제 처방할게. 항생제라도 있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항생제 없어. 약국 가서 사와야 돼. 사오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다니. 군의관 병사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배급 끊긴 지 오래야. 환자 가족이 직접 사와야 돼. 시장 가면 팔아. 돈이 없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못 구하지. 돈 없으면 치료 못해. 간호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여긴 다 그래. 링거도 소독약도 붕대도 다 돈 내야 돼. 공짜는 없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북한의 무상치료 제도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다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민간 병원은 어떠냐고. 혹시 거긴 나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침대 건너편 병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간 병원은 더 심해. 거긴 아예 돈부터 요구해. 달러 내야 의사가 봐줘. 달러라고요? 북한 돈도 아니고요? 북한 돈은 휴지야. 의사들은 달러나 위안화만 받아. 그것도 미리 내야 해. 안 내면 진료 자체를 안 해줘. 다른 병사가 자기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답니다. 맹장염이었죠. 수술비로 5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흘 동안 수술은 미뤄졌습니다. 맹장이 터질 뻔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 팔아서 돈 마련했어. 그것도 뇌물로 절반은 날아갔지. 수술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돈 내야 하더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에선 늘 말했습니다. 인민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다고.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간부들 이야기였습니다. 옆 병동에 입원한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죠. 간부 신분이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약이 없었으니까요. 중대장 가족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술, 담배, 돈, 시계. 의사와 간호병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중대장은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중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병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 받았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북한엔 그런 기술 없잖아. 기술이 없다고요? 김정은은 의료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요. 다 거짓말이야. 장비도 기술도 없어. 있는 건 선전뿐이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은은 병원을 멋지게 짓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내부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약품도 장비도 없는 빈 건물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선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간부도 죽고 병사도 죽고 인민도 죽었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 있어도 약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병에 걸리는 건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조국이라 믿었던 이 나라는 인민을 버렸습니다. 김정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은 이 병원을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5일째 밤 링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그 고통이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간호병사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상사 동무 지시 따라야지. 안 맞으면 치료 거부로 보고 올라가. 치료 거부는 군법 위반이었습니다. 영창 가거나 더 심하면 반당 반혁명 죄목이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바늘이 꽂혔습니다. 이번 링거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뿌연 흰색이었는데 이번 건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병에 적힌 라벨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도 없었죠. 처음 3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자 온몸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팔에서 시작된 열기가 가슴으로, 머리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목을 졸라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철제 난간에 긁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지며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며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시트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식은땀이었습니다. 이건 죽음의 징조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린 채 숨만 헐떡였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배를 누르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옆 침대 병사도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그 병사는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팔다리가 꺾일 듯 경련했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찢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병사들은 어디 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엔 신음과 경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 링거 부작용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링거를 뽑았습니다. 건너편 침대에 있던 고참 병사였습니다. 링거를 맞지 않아서 멀쩡했던 겁니다. 병사가 제 팔에서 바늘을 뽑아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시야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병사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병사들이 뒤늦게 나타나 들것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에만 4명 죽었대. 링거 부작용이래. 또 자체 제조 링거 썼나봐. 올해만 벌써 몇 명째야. 400명은 넘을 거야. 연간 400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1년에 400명이 죽는다는 겁니까?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은 아직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섰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저도 그 400명 중 1명이 됩니다. 통계로만 기록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영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번 7일째 밤, 저는 탈출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죽어나갔습니다. 어제는 3명, 오늘은 2명. 내일은 제 차례일지도 몰랐습니다. 링거를 거부하면 군법 위반, 맞으면 죽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창문 밖은 병원 뒤편 공터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지만 높지 않았습니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보초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보초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교대하며 근무가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담배 피우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있었죠.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아직 허약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탈출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군복을 챙겼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구겨진 군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장은 떼어냈습니다. 신분 노출을 최소화해야 했으니까요. 군화도 신었습니다. 낡았지만 맨발보단 나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간호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직실에서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목표였습니다. 병실 창문보단 화장실이 나았습니다. 사람이 없었고 창문도 더 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손잡이가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리에 누가 올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터가 보였습니다. 50m쯤 가면 철조망이었습니다. 보초는 멀리 정문 쪽에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창문턱에 손을 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참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몇 초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초 쪽을 봤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어서 건물 그늘로 숨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고 철조망을 향해 뛰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라도 나면 끝이었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높이는 2m쯤 됐습니다. 녹슨 철사가 엉성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발을 걸치고 올라갔습니다. 손에 철사가 찔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무시했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제 탈출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탈영병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탈영은 중범죄였습니다. 적발되면 영창이 아니라 총사령이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죄목이 붙으면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목숨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남았으면 확실히 죽었습니다. 링거 맞고 경련하다 죽거나 약 없어서 병 악화돼 죽거나 어차피 죽을 바에는 살 가능성에 걸어보는 게 나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곧 병원에서 제 실종을 알아챌 겁니다.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병들면 죽고 도망치면 총살당합니다. 살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남쪽이었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병원을 탈출한 지 12시간, 저는 친척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큰 길은 피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으니까요. 숲속으로 밭길로 사람 없는 오솔길로만 걸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었고 온몸은 땀범벅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척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복 차림에 핏자국이 묻은 제 모습을 보고 눈치챈 겁니다. 들어와. 빨리. 형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형수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탈영했어? 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군 병원에 입원했다며. 무슨 일이야? 저는 지난 일주일을 설명했습니다. 불량 링거 이야기를, 경련하며 죽어간 병사들 이야기를, 약도 장비도 없는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과 형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야. 형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웃집 아들이 군 병원에서 죽었답니다. 폐렴이었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21살이었습니다. 병원은 다 똑같아. 평양도 지방도. 돈 없으면 죽어. 형수가 덧붙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당뇨병이었는데 인슐린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팔긴 하는데 달러로 50불이었습니다. 구할 수 없는 돈이었죠. 북한 전역이 이랬습니다. 김정은은 선전합니다. 인민보건체계가 완벽하다고. 무상치료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약도 의사도 장비도 없는 텅 빈 병원뿐이었습니다. 어디 갈 거야?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탈북을 말하는 겁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형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형은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북한 돈 몇만 원과 시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돈은 별로 없지만 시계는 귀해. 시계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제 손목 시계였습니다. 낡았지만 작동했습니다.
북한에서 시계는 귀중품이었습니다. 뇌물로 쓰기 딱 좋았죠. 검문소마다 이거 내밀어. 보초들한테 먹혀. 형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표 하나 사려 해도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검문소 통과하려면 더더욱 필요했죠. 형수가 옷가지를 꺼내줬습니다. 민간인 사복이었습니다. 군복은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었지만 군복보단 나았습니다. 신분증은?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군인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려. 그거 들고 다니면 바로 잡혀. 신분증을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신분증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북한에서 신분증 없이 돌아다니는 건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형의 집을 떠났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검문이 심하다고. 밤에만 이동하라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라고. 살아서 남쪽 가거든 편지 보내. 어떻게든.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보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총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보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보초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 장례식 가는 중입니다. 보초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시계 하나로 목숨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제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문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역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더 북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국경은 북쪽 끝 고성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차표도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역전 뒤편에 숨었습니다. 화물 기차를 노렸습니다. 몰래 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화물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화물칸 안에서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만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길. 북한을 벗어나는 길.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화물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석탄 화물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탄 가루가 온몸에 묻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검은 먼지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들킬 테니까요. 중간에 기차가 멈췄습니다. 화물 검사였습니다. 군인들이 화물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석탄 더미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굴까지 석탄으로 덮었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찢을 듯 뛰었습니다. 여긴 석탄밖에 없네. 군인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석탄 가루가 코로 들어왔지만 재채기를 참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석탄 더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차가 한 역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저는 화물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역 뒤편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형이 준 낡은 지도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평강 지역이었습니다. 고성까지는 아직 80km 남았습니다. 걸어서 가려면 사흘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큰 길을 피해 산길로만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찢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 작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주민 2명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대화 소리는 들렸습니다. 들었어? 원산군 병원에서 또 죽었대. 누가? 김참사 아들.
26이었다는데 참사는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아들도 군 병원에서 죽었다는 겁니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병이었는데? 맹장염이래. 수술하다가 죽었대. 마취제가 떨어져서 그냥 칼 댔다더라. 마취제 없이 수술을 했다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30명 넘게 죽었다던데. 원산군 병원. 우리 군 병원도 비슷해. 작년엔 40명 넘게 죽었어. 두 주민은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 병원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또 다른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시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이 준 북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보초에게 내밀었습니다. 친척 문병 가는 길입니다. 보초는 돈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이딴 걸로 달러나 위안화 있어? 없다고 하자 보초는 저를 밀쳤습니다. 꺼져. 돈도 제대로 못 내는 놈이.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돌아갔습니다.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우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군인 아들 병원 갔다가 안 왔어. 간부 집안인데도. 옆에 있던 남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병원 가면 다 죽어.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김정은 동지가 병원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만 세우고 안은 텅 비었잖아.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그런 말하다 걸리면 큰일 나.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근데 사실이잖아. 우리 형도 작년에 병원 가서 죽었어. 위암이었는데 약 없어서 그냥 죽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선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고성 지역이 보였습니다. 산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였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총을 든 경비병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관문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고성 지역 어느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병들면 죽고 병원 가도 죽는 땅. 인민은 숫자일 뿐이고 목숨은 휴지보다 가벼운 땅.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성 바닷가에 도착한 밤, 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다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병원 탈출부터 시작해서 검문소를 피하고 화물 기차에 숨고 산길을 헤매며 왔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옷은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링거 맞고 경련하며 죽어간 병사들. 약도 없이 방치된 환자들. 마취제 없이 수술받다 죽은 참사아들. 간부 집안도 병원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병 하나 걸리면 죽습니다. 군인도 인민도 간부도 똑같았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병원에 가면 죽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요. 장비가 없으니까요. 의사도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니까요. 김정은은 거짓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늘 말했습니다. 인민보건체계가 완벽하다고. 최신식 병원을 지었다고. 의료기술이 세계 수준이라고.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은 지었습니다. 멋진 건물을 세웠습니다. 김정은이 와서 사진 찍고 갔습니다. 선전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었습니다. 약품은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고장났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있는 건 빈 침대와 불량 링거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병원이었습니다. 선전용이었습니다. 인민을 속이기 위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창고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9년 동안 속았습니다. 조국을 믿었습니다. 김정은을 믿었습니다. 당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인민을 위한다고 했으니까요. 충성하면 보살펴준다고 했으니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조국은 저를 버렸습니다. 병들자 군 병원에 집어넣고 방치했습니다. 불량 링거 마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죽어도 숫자 하나 추가될 뿐이었습니다. 연간 400명. 그게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사망자 수였습니다. 1년에 4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1명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군 병원을 합치면 몇천 명일까요? 아니, 몇만 명일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은 보고서에 숫자만 적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인민의 목숨은 그만큼 가벼웠습니다. 휴지보다 가벼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여기 남으면 언젠가 또 병들 겁니다. 그때도 병원에 갈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겁니다.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요. 당에서는 그들을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조국을 버린 반역자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국이 먼저 그들을 버린 겁니다. 살기 위해 떠난 겁니다. 저처럼요. 결심이 섰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국경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순찰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당에 의해 죽습니다. 탈북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두만강이 멀지 않았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야 하고 브로커를 만나야 하고 남쪽까지 가는 긴 여정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겁니다. 병원에서 링거 맞으며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타령해서 검문소를 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남쪽에 도착하면 이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북한 병원의 실체를, 죽어가는 인민들을, 거짓으로 가득한 선전을 폭로할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두만강 철조망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봤습니다. 철조망 너머 50m 지점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경비병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총을 메고 있었죠. 발견되는 순간 총알이 날아올 겁니다. 철조망을 살폈습니다. 높이는 3m쯤 됐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위쪽엔 전기선이 보였습니다. 만지면 감전됩니다. 아래쪽은 지뢰밭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초소의 경비병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였습니다. 풀숲이 몸을 가려줬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끝이었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철조망 밑으로 몸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쯤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시작한 겁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에 걸린 채였으니까요. 빠져나가려면 몇 초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불빛이 제 위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m, 4m, 3m. 경비병이 멈췄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비병이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불을 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비병이 담배를 다 피우고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철조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앞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울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이 폐로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팔을 저었지만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이었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둑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무거웠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총알이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둑을 기어올라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조국 밖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문제였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면 총살입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숲속을 헤맸습니다.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멀어지는 쪽으로만 갔습니다. 옷은 젖어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한글이 아닌 한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 헛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헛간에 있던 낡은 천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직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은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헛간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밤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자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남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알아봤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무렵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중국인 운전사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뭐라 말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운전사가 손짓했습니다. 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공안에게 신고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운전사는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길이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였죠. 운전사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뭔가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운전사는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식당, 조선족 상점들이었습니다. 익숙한 글자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중에도 밀고자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탈북자죠? 남자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표나요. 옷차림, 걸음걸이, 눈빛 다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따라와요. 여기서 얘기하면 위험해.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낡은 건물 3층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5명쯤 됐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남자가 소개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를 남쪽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답니다. 물론 돈을 받고요. 얼마 있어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북한 돈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남쪽까지 가려면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300만 원이라고요? 저에겐 없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아도 돼요. 일단 가족이나 아는 사람 연락처 줘요. 보증 세워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형 연락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연좌제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 연락처를 불렀습니다. 남쪽에 먼저 온 친척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탈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과 고향만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적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맞으면 보내줄 수 있어요.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에 탈북자 6명이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힐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하루 두 끼 라면과 밥으로 연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공안이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옥상으로. 탈북자들이 우르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옥상 물탱크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 방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뒤적이는 소리, 가구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 있던 탈북자 여자가 울음을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공안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로커가 올라왔습니다. 빨리 떠나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그날 밤 우리는 떠났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과일 상자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마다 멈췄습니다. 공안이 화물을 검사했습니다. 저희는 숨죽이며 기도했습니다. 운 좋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쿤밍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라오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버스로, 트럭으로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가 대사관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천장이 깨끗했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한국 가실 수 있어요. 직원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남쪽, 자유로운 땅.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이 푹신했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했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높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도 답답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끝없이 넓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오려던 곳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탈북자는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교육받는 곳이랍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비누 냄새가 좋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2달 동안 10kg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느냐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군 병원 이야기를, 불량 링거 이야기를, 죽어간 병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간 400명이요? 네, 제가 입원했던 병원만 그랬습니다. 조사관이 기록했습니다.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랍니다. 며칠 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남한 병원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이 무서웠습니다. 북한 군 병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환자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장비가 멀쩡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했습니다. 군의관 병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였습니다. 위궤양이 심하네요. 영양실조도 있고요. 치료 시작해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탈북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요. 걱정 마세요. 공짜라고요? 정말로 무상치료를 해준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짓말이었는데 남한에서는 진짜였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위장약이었습니다. 항생제도 줬습니다. 영양제도 줬습니다. 한 보따리였습니다. 약국에서 그냥 줬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속쓰림이 줄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리엔 차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곧 저 거리를 걷게 될 겁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집을 배정받는답니다. 일자리도 찾을 수 있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죽어간 병사들을, 링거 맞고 경련하던 얼굴들을, 약 없어서 죽은 사람들을, 김정은의 거짓말에 속아 죽어간 인민들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북한 병원의 실체를 증언하겠다고. 지금도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도 될까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증언이 중요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군 병원의 실체를, 연간 수백 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무상치료가 거짓말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북한이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위험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법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위궤양은 거의 나았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습니다. 출근합니다. 퇴근하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습니다. 병들면 죽고 굶주리고 감시당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남한에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군 병원에서 누군가 불량 링거를 맞고 있을 겁니다. 경련하며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약 없어서 방치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북한이 바뀔 때까지, 인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